그러니까 전번에는 김대엽 후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석훈 후보하고 원래 친해요. 지금도 자석훈 저기 그 전 회장이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도 죽이 잘 맞고 좀 생각도 잘 맞고 좀 친해 원래부터. 근데 왠지 두 분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해. 그냥 그래서 봐도. 내가 볼 때는 좀 몰라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뭐 등을 떠미는 것까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쓱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쉽게 단일화도 되고 한 거야. 원래부터 친하고 뭐 생각도 비슷하고 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포지션에 김종환 후보가 후보님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면은 김대호 후보가 그런 전략을 잘 쓰는 것 같아. 누군가 좀 참신해 보이는 사람 하나를 딱 내세웠다가 나중에 자기랑 단일화해가고 표를 갖고 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래나? 몰라 그냥 이건 근데 왠지 음모론에 김종환 가까운데. 후보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 같은. 제가 근데 자석훈 후보보다 좀 아깝죠. 김종환 네, 후보님은 마음이 쓰셨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아까워요. 근데 그 뒤로 솔직히 저도 김종환 후보님을 좀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 저도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뭐 김종환 후보가 뭐 같이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같이 하진 않잖아요. 선거 운동을. 그걸 봐서는 조금 그렇게 자석훈 후보 때하고는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본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게 아닌가. 성대 동문회에서 막 압박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 동문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문제 있다고 본다니까요. 왜 그러시냐고요. 저번에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이건 편집 안 할게요. 근데 자 그리고 후보 검증 부분인데 일단 최광원 후보님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김대엽 후보님하고 좀 다르게 뭐 굵직한 현안에 얽히신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뚜렷하게 실책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비판을 받거나 이런 과거 행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개인 약국을 동두천에서 하시죠. 그래서 메디컬 센터 1층에 약국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개인 약국을 그러게요. 이제 하시고 후보 검증을 하려고 우리가 양측을 다 이제 다 비교해 보려고 해도 최강 후보님은 뭐 대학 회무를 하신 건 아니시니까. 대학 회무도 없고 경기도 약사회장 하실 때도 근데 사실 지부라는 거는요 대한약사회랑 다르게 그 큰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지금 이게 편의점 약 판매 이후로 대한약사회가 좀 지도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신뢰를 많이 잃어서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원희목 집행부 때는 훨씬 대한약사회가 지도력이 강했어요. 그렇고 회원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런 식이었는데 편의점에 약이 나간 뒤로 대한약사회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부들, 그러니까 지부라는 건 광역시하고 도 약사회장님들 16개를 말하는 건데 이 지부들이 조금 더 그 역할이 약간 커지긴 했으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부에서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이거를 전국 단위로 실행하거나 뭐 아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수도권 경기도약이나 서울시약은 그 안에서도 새로운 거 뭔가 많이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그거는 지자체랑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지자체가 지자체랑 할 수 있는 거. 지방은 그렇게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역량이 조금 더 된다고 경기도약 봐야죠. 회무가 뭐 그런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뭐 방문약사 그것도 하고 있죠. 경기도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방문양료. 자, 가족 관계를 보면 최광호 후보님이 가족 관계가 특히 눈에 띄는데 아까 또 얘기했죠. 그래서 집안이 다 약사가 많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동두천 시의원이셨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부자야. 부자야. 저는 경기도 약사에 잠깐 가 있을 때도 이렇게 부자이신 줄 몰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부인이 심화섭 시의원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시의원을 안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2013년도에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느라고 그 재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밝혀진 걸 보면은 그 지역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재산이 그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게 53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부인 명의로 된 재산 말고도 배우자라는 건 이제 최광원 후보님이죠. 최광원 후보님 명의로 된 재산들도 뭐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기사에. 근데 보니까 뭐 액토즈 소프트 주식이 뭐
31억 원어치가 있고, 근데 어떻게 이 회사 하나 주식을 31억 원어치나 가지고 있을까? 대주주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검색을 해봤어.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근데 게임 회사더만. 그래서 그걸 봐서는 최광원 후보님이 그 이미지와 다르게 주식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네요. 기사에 되게 그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배워야 되겠어요.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NC소프트랑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NC소프트. 아니, 나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그래서 차라리 그 당선되면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 수강생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인기가 아주 많으실 아니 것 옛날에 같은데. 박경철이 그러지 않았어요? 박경철이 의사들 대상으로 칼럼을 썼는데 책을 냈죠. 아니 칼럼을 칼럼? 썼어. 칼럼에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의사들이요 우리 뭐 앞으로 뭐 병원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남는 진료 시간에 주식을 하자 이러면서 우리들 정도의 훌륭한 두뇌면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막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쓴 거야. 내가 그거 우연히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뭐 이상한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약사들은 반응 좋을 것 같은데. 시골 의사 박경철이. 아니 요즘 의사들도 되게 많이 해요 주식. 주식 많이 하죠. 네. 약사님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주식 비법을 그 전수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에 그걸 넣으세요. 수강하겠습니다. 양덕숙 후보처럼. 공약에 주식 강의를 넣으시면 카톡방에서 내가 카톡방에서 매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이브로 이런 걸 드시면은 공약에 추가하시면 되겠다. 분명히 아마 지지율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이게 좀 재밌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갖고 왔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근데 시의원 생활하시면서 그 시정 활동은 잘하신 것 같긴 하시던데. 평이 좋다고. 상도 2년 연속으로 뭘 받으시고. 근데 좀 안 좋은 것도 있어. 그 민주당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으셨던데. 이게 동두천이 보수적이라 아무래도 좀 당적을 바꾸는 게 그래도 뭐 당선도 그렇고 뭐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더민주 아니야. 그때는 민주통합당이었나? 거기에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으로 옮기신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가 되게 좋게 보이진 않죠. 당연히. 그렇지. 그거는 되게 당적 바꿔가면서 이게 당선되려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닌. 요즘은 그러고 좀 그렇게 하면은 싫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다 알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아니 그래도 공약을 잘 지켜서 상을 받으신 거는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저 잘하신 혹여라도 부분도 최 있고,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사모님께 코치를 잘 받으십시오. 공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할 수 있는지. 그렇지. 공약을 잘 이행하셨다는 거는 모범적인 분이 옆에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모님의 말씀을 잘 뭐 당선이 안 되시면 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아니 그냥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러고 최강 후보님은 그러고 뭐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해봤는데 저희가 꽤 그 여러모로 뒤져봤는데 한 사람한테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김대호 후보님이 할 얘기가 훨씬 많아. 이건 전번에도 그랬는데 좀 안타깝지만 그렇네요. 근데 김대호 후보님 그 쪽에 이제 가족 관계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쪽은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얼핏 들은 얘기로는 부천에 좀 작은 약국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저기 뭐 그 대형 약국이거나 뭐 이렇게 큰 약국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하게 그거는 제가 엄청 얘기를 동질감을 느끼는데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옛날에 그 같이 이제 일하셨던 사실 투톱으로 같이 하셨던 박인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박인춘 부회장 본인 약국에 카운터를 써가지고 걸렸거든요. 약주모 회원한테. 약주모 회원분 한 분이 이제 저도 좀 잘 아는 분인데 직접 가셔갖고 카운터한테 약을 사면서 영수증까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찍어왔어. 그래갖고 약주모 사람들이 알게 됐지. 박인춘 부회장 카운터 쓰는구나. 근데 김대엽 부회장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좀 보면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책 잡힐 만한 거 관리를 좀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회무가 주로는 좀 이 비판에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좀 하나를 하고 싶은데 그 김대엽 후보님의 이제 측근이나 지지자들이 이제 그런 좀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도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좀 한이 맺혀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비판 발언 자체를 못하게 막 이렇게 틀어막거나 이게 막 안 들으려고 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무조건 네거티브라고 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말도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런 게 나와야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유권자들이 알게 되고 검증이 돼요. 우리가 겪는 다른 모든 선거들이 다 물론 서로 네거티브하면 보기 좋진 않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이 과거에 저런 잘못도 했었구나 이거를 상대편 후보의 어떤 그런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으로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서로 이제 대선 전에 한나라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공격했던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비리를 그때 분명히 네거티브라고 해서 막 했던 그 말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 그 사실이었다는 것을 다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이명박은 다스 갖고 있고 박근혜는 그 뭐가 있었죠? 박근혜는 딸이 있다? 아니요 뭐 최순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얘기가 다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 당내 경선에서. 맞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귀담아 듣고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박근혜를 안 뽑았을 수도 있지. 그러면 나라가 4년 동안 세월호는 깔아앉고 이런 짝이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논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비판을 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가 않고 사실은 이랬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는 생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매양로 프레임을 씌운다면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냥 뭐 잘못한 거에 대한 말은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감정을 배제하고 좀 사실 위주로 저희의 평가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 사실, 근데 그렇게 틀어막게 하시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 회원들은. 거기 잘라내십시오.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니야 좋은 얘기인데 근데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본인이 사과했다고 하니까. 아니 사과했다고 해서 또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제가 사과할 만한 일이 제가 아니죠. 댓글로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쓴 글이 있어요. 그게 사과입니까 뱀입니까? 이건 넣어야 되겠다. 자르세요. 아니 이건 넣을 거야. 이건 넣을 거고요. 사과입니까 뱀입니까? 뭐 그런 생각이 맞아. 사과를 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과인지 뱀인지 분간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실수로 그랬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문제면은 사과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 전향적 협의에 대해서. 아니 왜냐하면 시간 봐서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이미 정부랑 이렇게 말 맞추고 있는 과정에서 왜 그러면 우리한테 100만 서명 시키고 돈 걷어갔어요. 그 돈 다 어디 썼어요? 그러게 그 돈 다 어떻게 쓸까? 그때 진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우리도 돈도 걷었어요? 네 조금이라도 성금 걷었잖아요. 성금 저는 그때 몰라요. 저는 그때 20만 원인가 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거 다시 달라고 해. 그 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사실 그거 받아가면 안 되지. 일반 회원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뛰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우리 몰래 정부랑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원들이 얼마나 뒤통수 맞는 기분이겠어요. 그때 저는 그 분노를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편의점에 양 나갔다 이 사실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어떻게 썼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랑 뭐 100만 서명은 도대체 왜 받은 건지. 그 100만 서명 하자고 그런 것도 제 회의 시간에 그때 같이 참석했을 때 아니 그거 왜 해라 그랬어요? 그거 뭐 어떻게 무슨 한강다리를 제가 그것도 기억하는 게 무슨 어디에 담아갖고 한강다리를 어떻게 건너서 어떻게 그거를 그 복지부에 갖다 줄까 뭐 어디 무슨 청와대로 갖고 가야 되나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 투쟁전략위원회에서는 내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러고 진짜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결정해갖고 밤에 언론에다가 벌써 싹 흘려가지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했나? 그래서 신문에 먼저 기사로 떴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했냐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16개 시도지부장들 불러다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회원들을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구워 삼고 그리고 그거 잘 안 돼가지고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것 같으니까 어거지로 가결이라고 우겨가지고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거부터 먼저 다룰게요. 이것도 큰 김대엽 후보의 어떤 그 비판받는 점 중에 하나인데
걱정도 있고 좀 그렇죠. 예. 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김대 후보님이 이제 약학정보원장 시절에 김구 집행부 때 약학정보원장도 겸임하고 대한약사회 부회장님도 직함이 하셨거든요. 엄청 많으셨던데요. 김구 집행부 때요. 근데 원희목 회장 때부터 그랬어. 원희목 회장 때부터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일을 다 할 수가 있나? 중용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자 텐데. 약학정보원 시절에 PM2000의 환자 빅데이터를 IMS 헬스에 매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IMS 헬스라는 데가 각종 뭐 의료 빅데이터 같은데 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이게 뭐 미국에 본사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던데 하여튼 유명한 회사던데요, IMS.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김대 후보가 약학정보원 시절에 했으니까 본인이 관여한 거죠. 이건 뭐 자기가 그 직접 관여를 한 건데. 근데 솔직히 이거 일반 회원들한테 물어보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물어봤잖아. PM2000에다가 이렇게 팝업으로. 아니 아무도 몰랐지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를. 팝업으로 팝업으로 띄우고. 그렇게 뜬 거를 누가 자세히 읽어봐요 그거를. 그러고 다 이런 건 그렇잖아요. 이거 동의합니다를 안 누르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 이거 사용을 하려면 누르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았지. 나도 언젠가 동의했을 거야. 근데 뭐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이 소송이 세 가지인데 일단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행정소송에서는 뭐 바로 패소했어요. 그래서 그 이것 때문에 PM2000을 못 쓰게 됐고 팜 IT 3000으로 갈아탔죠. 전 회원들이 뭐 갈아타서 이것도 불편하다고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그래도 정착이 됐고 그다음 민사소송인데 의사 1200명이랑 환자 900명이 같이 자기네들이 이 그 개인정보를 약학정보원이 IMS 헬스에다 판매를 해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이것 때문에 의사는 한 명당 300만 원, 환자는 한 명당 20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총 규모가 54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근데 이 소송을 당한 거는 이 판매해가지고 사고를 친 거는 그 김대 후보님이에요. 근데 소송을 당한 거는 양덕숙 정보원장, 그러니까는 그 뒤에 이제 약학정보원장이 되신 양덕숙 후보님이에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로 지금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뭐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양덕숙 그 원장이 조찬희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막 울면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생각해보면 54억을 두들겨 만다는 거는 눈앞이 캄캄한 일이죠. 그래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심은 약정원 쪽이 승소를 했어요. 근데 승소를 한 주요 이유가 그래도 직접 피해를 본 거는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때문에. 개인정보법은 위반했으나 그거는 직접적인 위반했지만 피해는 없으니까 그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입증이 피해 입증이 안 돼서 안 됐기 손해배상은 이거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까지는 판결문을 읽어보면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으로도 그 형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1심이 선고가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민사소송은 일단은 1심은 승소를 했는데 항고를 했죠. 그 반대편 쪽에서. 근데 항고할 때 그 좀 참여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왔죠. 처음에 뭐 의사 1200명, 환자 900명에서 좀 줄었죠. 그래서 2심은 5억 정도로 규모가 줄었대요. 근데 이 2심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유죄로 돼가지고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규모가 5억인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물어요?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야. 그 돈을 누가 물어요? 그것도 문제야. 돈을 누가 약학정보원이 과연 다 물까? 이것도 대한약사회에 와서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이것도 또 회원들의 회비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지금 애초에 이걸 왜 팔았어? 빅데이터를. 근데 민사소송은 한 번 승소하긴 했으니까 5억으로 지금은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손해배상 해라라고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가담 안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또 할 수 있죠. 이제 그 피라니아 때처럼 달려들 수가 있죠. 그래서 또 54억은 최소한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변호사들 중에는 이런 거리가 있으면 일부러 당신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당신도 저기 보상금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모집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3심까지 간다고 하면은 아직도 한참 남은 거예요. 3심까지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주로 이거를 한다면은? 의사들이 주도한다고 봐야 되는데 의협이나 이쪽에서 의협이 지원해 주겠죠, 이런 어. 소송을. 그래서 이제 약사들이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하고 다르게 의협은 이런 거에서 되게 끈질기고 굉장히 그 하여튼 집요하네요. 집요하기도 하고 인정이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고 자, 뭐 의협이 안 보겠죠, 이거. 자. 하여튼 그리고 형사소송이 문제인데 2016년 11월에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약학정보원에 벌금 5천만 원하고 추징금 16억 6천만 원 이거를 그 이제 구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직 원장 김대호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이분한테는 징역 3년. 현직 원장 양덕수 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어요. 2016년 11월이니까 2년 전이죠. 근데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났어요. 이거는 뭐 저기 법원이 바쁘대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는 하는데 판결문을 잘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인정했잖아요. 법원이. 예.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이 안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네요. 그 부분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또 어떤 기사 보니까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뭐 그거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바뀔 예정인 거죠. 바꿀 예정인 아직 거지. 바뀐 건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법을 위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그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법이 그렇게 소급 적용되진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을 위반을 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법원에서 정상 선처를 참작하지는 하려나?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당선이 됐어요. 김대호 후보님이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소송에서 이 징역을 먹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뽑아야죠. 저희는 회장. 아니요. 감옥에서 회무를 수행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니, 규정은 다시 어떠냐면 항소를 하시겠죠. 항소를 하거나 그렇게 이러겠죠. 되겠죠. 그렇게 될 텐데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약사협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도 할 건데 지금 이미 조찬희 집행부에서 이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1억 6천만 원을 썼어요. 이거 뉴스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때도 근데, 말이 많았어. 네. 이게 왜 약학정보원이 일을 저질렀는데 근데 왜 대한의학사회 회원들 회비로 1억 6천을 도와주느냐 이것도 말이 많은데 그때 조찬희 집행부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다. 이게 그 의사들이 그 소송권 대상을 보면은 약학정보원도 걸었지만 그 대한약사회에서도 같이 걸었다. 그러니까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방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회비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이것도 그런 게 그 약학정보원이 가만 보면은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권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돈 벌거나 뭐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일 저질러 놓고 이거 그 충분히 약사 회원들하고 잘 의견 수렴을 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은 IMS 헬스에다가 데이터, 빅데이터 팔 거로 결정하고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동의 받아가지고 그냥 판매한 거잖아. 그래놓고 나중에 사고 터지면은 왜 꼭 대한약사회 이런 식으로 와서 손 벌리고. 이건 이제 조금 핀트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김대호 후보님의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도 조금 두려워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게 비록 뭐 암호화가 되어 있고 막 그렇다고 해도 식별 정보가 암호화가 되어 있고 이렇다고 해도 이런 거는 사실 엄연히 이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게 그 개인 정보라는 회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 개인 약국에서 수집한 정보잖아요. 너무 쉽게 이런 걸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를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사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단지 이게 돈이 된다면 이런 것 정도는 하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좀 경계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개인 일개 민초약 그러니까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좀 약정원의 화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인 약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수익 사업에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네. 저는 전체 약사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위라고도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약사들이 개인정보 시민단체들이 팔아넘기는 사람처럼 시민단체들이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왜 환자 정보를 저렇게 맡기냐, 마음대로 하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개개인의 약국
주소로 IMS 헬스에서 우편물 보내가지고 우편물 보내서 지네들한테 무슨 정보 주면은 정보를 주면은 상품권? 무슨 상품권이 아니라 잡지를 보내준대. 내가 그지 같아가지고 니네가 발행하는 그까지 잡지 보려고 내가 환자 정보를 니네한테 건네줘야 되냐. 이런 짓을 막 해요. 그 약국 도대체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것도 대한약사가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설마 그것도 그렇게는 안 했겠지. 주소를 알아낸 것 하긴 주소야 뭐 네이버 치면 다 그거는 나오니까. 아니 근데 하여튼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네, 그런 아니 거 그리고 그러니까 IMS가 전에 약사가 동의를 해서 환자 정보를 주면 그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환자들이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환자들의 좀 동의 없이 약사가 그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도 얘네는 아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네, 굉장히 맞아. 우리가 똑같은 이런 일을 거 또 하고 조심해야 있잖아요. 돼. 예. 자, 그렇고 아까 그 얘기를 하도 말했는데 김대 후보님이 그래서 만약에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근데 이것도 있어요. 사법당국한테 좀 약간 약점을 잡혔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선고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우리 약사들 전체한테 외압이 행사되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인약국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랬을 때 과연 당당하게 맞서서 소신껏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만 신경 쓸 수가 있을까? 과연 자기의 안위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전에 이력이 없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텐데 전향적 협의 때 이미 한번 그랬잖아. 그러고선 그때도 한 얘기가 뭔가 피치 못할 사정 뭐 아니면은 우리의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회원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뭔가 이 약사들한테 외압이 오거나 뭐 정권이 만약에 또 바뀌어서 아니면은 약사들이 다수가 반대하는 어떤 그런 거를 외부에서 하라고 압력이 들어왔을 때 이 사법당국한테 이 약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과연 감내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꼭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될 게 김대 후보가 싫어가지고 뭐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한 적이 있고 그런 과거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불안감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죠. 이건 뭐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없는 사람이랑 예전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 사람이랑 뭐 어떨 것 같냐 물어보면은 이거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글쎄 근데 그래서 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김대 후보님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억울한 부분도 나는 개인적으로 본인도 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냥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자꾸 이런 걸로 비판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본인도 소송에 많이 걸린 게 휘말려서 아니 회장이 안 나왔으면은 이렇게 비판을 안 하지.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근데 회장이 나온다는 건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예전에 우리 김대웅 후보님을 예전에 그 편의점 상비약 그 사건 때문에 약간 제가 감정이 섞여서 자꾸 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후보가 있는데 뭐 지금 약사가 아닌 직원 저희 직원 일반인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도 재판이 걸려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회장이 되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저희 뭐 그런 사람 대통령도 뽑았는데요. 이명박은 전과 10몇 번인데 대통령. 물론 이명박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김대우 후보님이. 근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김대우 후보 측에서 막 자꾸 이거 소송 가지고 또 비판하니까 이건 개인한테 걸린 소송이 아니라 약정원 단체에 걸린 소송이다. 아니 지금 구형을 때릴 때 검사가 어떻게 했어요? 검사가 대한약사회가 깜빵에 3년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김대호 후보가 깜빵 3년 가고 양덕숙 후보가 깜빵에 2년 가라고 요구한 거예요. 검찰은. 죄를 이 사람한테 주라고. 왜냐면 약학정보 원장이잖아. 변론을 그렇게 하시길래. 아니 그러니까는 회사가 부도 내면은 대표를 구속하잖아요. 네. 맞아. 네, 대표한테 책임이 있죠. 이상한 논리네 그거야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그렇게 내서 그거에 또 그 말이 정말이냐고 이런 회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소송이면은 모르겠는데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한테 걸지 않았으니까
근데 형사 지금 소송은 아니에요. 구형한 거 보세요. 좀 정확하게 읽은 거거든요. 제가 그대로. 예. 근데 예.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는 소리는 약간 유죄를 인정하는 거죠, 확실히. 아니 그건 모르죠. 근데 형량이 3년이면은 가벼운 건 아닌 뭐 거죠. 줄여도 판사가 감안해서 줄여도 징역 이상의 형은 나올 가능성도 있죠. 3년이면은. 집행유예를 해도 3년이면은 예를 들어 근데 양덕수 1년이면은 후보님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양덕수 후보는 좀 애매해. 내가 보기에도 나는 뭐 김대호 후보님은 전문가는 자기가 아니지만 그 본인 당사자잖아요. 그 팔아서 넘긴. 근데 양덕수 후보님은 조금 억울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요? 막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양덕수 후보는 굉장히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의리는 좀 아닌 그래서 본인이 이 일을 좀 떠맡았다 막 그런 아, 막 그래요? 댓글도 아니, 원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야 저희가 고발했던 조찬 회장님이 그 1억 원 주고 1억 원 받고 그 대한역사회관 건물 가계약한 거 있잖아요. 짓지도 않은 신축회관. 네. 그것도 양덕수 후보님이 왜 뭐 중간에서 돈 관여를 자기 하셨죠. 계좌로 받고 뭐 이렇게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하듯이. 돈 세탁하듯이 돈 세탁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건 모르겠는데 그 검사한테 우리가 그 계좌 추적 좀 꼭 해보라고 얘기했는데도 말도 안 듣고 의지가 말이야. 없으셨습니다. 검사가 우리 방송 안 듣겠지. 하여튼 검사가 그랬어요. 그 계좌 추적 좀 꼭 해야 된다고 내가 각 출두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별로.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거 개정한 게 7월 23일인가 그렇던데 대한약사의 선거 규정집이 있어요. 이거 대한약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이게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대학 회장에 입후보 하려고 할 때 그 등록 신청서를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에서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선거들 있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나갈 때도 정당에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이 사람이 뭔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정당 차원에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한약사회도 이제 회장 후보한테 원래는 받았었는데 요거를 몇 년 동안 받다가 요번 여름서부터 이거를 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거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다가 이거를 안 내도 된다고 규정을 바꿨을까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근데 그 중에는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죠. 이거하고 연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랬을 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런 걸 좀 감안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 선관위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너무 예민한 개인정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면은 뭐 본인에게 피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실제로 뭐 정당들도 후보를 낼 때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가 몰랐던 뭐 어떤 범죄 이력이 있지 않은가 특히 성범죄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선거 한창 치르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 아니, 후보가 그거 발견하면 하면은 근데 후보 홍보물에 나오잖아요. 나와요. 징역 몇 년 이거 다 나와요. 심지어 음주운전 이런 거 다 나오는데요. 음주운전 같은 거 특히. 그래서 이게 정당들도 뭐 이거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게 고민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던데 이거를 근데 홍보물에 있는 건 난 좋은 것 같던데. 유권자들한테는 좋은 판단할 거죠. 때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후보자 개인의 그 뭐 사생활이라든가 뭐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긴 한데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조금 그런 게 좀 오픈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들 병역 문제 이런 것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저희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공익을 약사니까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과거에 면대를 했다든지 그런 그런 걸로 뭐 뭔가 실형을 받았다. 그런 거는 특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회원들의 유권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이게 공익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선거 규정 바꾸는 거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약사회 이사회가 뭐 사실 회장의 의지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그냥 의혹을 제기하자면 조찬 회장님이 약간 이런 거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어필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건 근거는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예.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리고 김대호 후보님의 뭐 또 가장 중요한 어떤 비판받는 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편의점에 그 일반약이 나가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다뤄볼게요. 사실 이건 3년 전에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다뤘었는데 좀 짧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2010년도에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복지부 장관 진수희 장관한테 직접 뭐 경로하면서 지시를 했죠. 왜 그
슈퍼의 약을 풀지 않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진수희 장관이 원래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이분이 지역구가 광진군가 성동군가 하여튼 서울 동쪽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가 뭐 지역구 신경도 써야 되고 그래서 좀 약사들의 반발이나 이런 걸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도 쪼니까 이때부터는 약국의 판매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7월 29일 날 진수희 장관이 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련된 설문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국회에서 그러면 이거를 그 심의를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낸 법안을 그 가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정은 돼야 표결에 들어가서 뭐 찬반해가지고 가결이 되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상정을 하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특히 그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계속 이게 상정도 안 되고 있으니까 11월 21일 날에 보건복지위에서 이거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이 11월 21일 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2010년도 회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가 이 날짜였거든요. 이날까지도 국회에서 상정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약사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막았다. 막았다고 생각을 했죠. 막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때 막 이 신문 같은 데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끝내 상정을 안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좀 뭐 상정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달라고. 왜냐면 이명박이 하도 자기를 쪼니까. 그래서 이명박 그 임기 거의 말기가 맞네요. 임기 말기는 맞아요. 근데 그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읍소를 하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땐 정황상 거의 상정돼가지고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았다. 저도 그게 그래서, 기억난다. 그거. 그래갖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정이 될 것만 같아서. 근데 하여튼 11월 21일 날까지 상정이 안 됐지. 안 됐는데 그래서 약사들은 다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상정이 무산되니까 바로 다음 날에 11월 22일 날에 대한약사회가 갑자기 무슨 담화문을 발표를 하냐면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복지부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담화문을 갑자기 발표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이가 없었지. 아니 상정 못하게 잘 막았는데 왜 저런 소리를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하지? 이런 무슨 마치 자살골을 넣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치. 지금 이게 보면은. 그래서 어이가 없었는데 그 뒤에 11월 25일 날에 갑자기, 그때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 PM2000을 통해서 전부 전국에 있는 약국에다가 파발마 5호라는 거를 대한약사에서 뿌렸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전향적 협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일반 약을 그 편의점에서 푸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안 되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막았는데 어쩔 수 없이가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냐는 거죠. 이 회원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아니 쟤네들 미친 거 아니냐, 그렇죠. 갑자기 왜 저러냐. 그랬더니 이제 회원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어디까지나 협의일 뿐이면서 뭐 시간 끌기에 불과하대. 아니 다 막았는데 무슨 시간을 끌어요. 이제 끝났는데 올해는. 하여튼간에 이랬다는 거죠.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면은 뭐 끝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대개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12월 12일 날에 대한약사하고 복지부하고 만나서 이때 누가 회의에 들어갔는지가 명확하게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뭐 김대엽 부회장이 복지부 담당자하고 독대를 했다. 그러니까 둘이서만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도 그 당시에 돌긴 돌았죠. 그래서 그때 복지부가 이 제안을 한 게 약사회 쪽에다가 약사법 44조 2항을 개정을 해서 편의점에서 응급 가정 상비약 이거를 신설을 하자라는 거를 제안을 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이 명칭이 좀 바뀌었죠.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바뀌었죠. 이게 이때 이 명칭이 사실은 가칭이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전전날에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의약품 구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 0시를 기해서 그러니까 23일 날 자정을 기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대한약사회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국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약을 취급할 수도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터뜨려 버린 거예요. 보도자료를.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 날에 회원들이 이거를 그 뉴스 기사로 나온 걸 보고선 난리가 났죠. 근데 이날 아침 일찍 어떻게 했냐면은 상임위사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렇게 큰 사안은 원래 상임위사회로만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이 집행부에서 뭐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상임위사회만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고 대의원 총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대의원 총회에서는 아직 승인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단 저질러 놓고 자기들끼리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내년도 2월 달에 대의원 총회에서 사후 승인 받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제 그렇고 그 자기네들끼리 결정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시도지부장들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회원들을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라고 그때 이렇게 좀 단속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회원들 절대 다수는 이때도 반대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대한약사회 몇몇 임원들이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이거를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이 대학 집행부에서 이제 구워 삶아졌죠. 설득이 됐죠. 그러니까 이 16개 시도지부장들이 29일 날 12월 29일 날에 어떤 발표를 하냐면 우리는 김구 회장을 재신임한다. 그리고 책임을 함께 할 거다. 이렇게 결의문을 발표를 해요. 그때 그 시도지부장 명단 다 있나요?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 예, 있어요. 그 사람도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겠네요. 책임을 함께 한다고 했으니 책임 같이 주셔야 되겠네요. 1월 26일 날 대의원 총회가 열리죠. 아까 이렇게 큰 사안은 집행부에서 상임위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해놓고 나서 대의원 총회에서 사후 승인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 추후 승인하는 표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찬성이 107표가 나오고 반대가 141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결로 우리 4.4.5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석원 의장이 이거를 가결로 그냥 공포를 해버렸어요. 예, 공포를 해버렸는데 그 논리가 억지죠. 왜 그러냐면은 의결 정족수를 계산을 하는 데다가 이 위임장 제출한 사람들하고 이걸 다 합쳐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방식으로 어거지로 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이 법리적으로 심지어 그 당시 기사의 의협도 이거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그때 의협의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그렇죠. 기사에도 나왔던데. 그래서 이거를 가결 처리를 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게 가결이 됐으니까 형식상으로는 일단 사후 승인이 됐잖아요. 2월 13일 날에 박인춘 부회장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던 거기에 출두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워딩을 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 대한약사회는 이의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 전해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정도 안 하려고 했는데 상정도 되고 가결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2011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이 일반 의약품이 판매가 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때 그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한약사회는 안정상비약을 막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법안 상정이 무산됐잖아요. 11월 무산 21일 안 될 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앞에서는 겉으로는 그 표리부동이라고 해야 되나? 겉으로는 다르게 그래서 막 뭐 100만 성명 받아라 뭐 돈 걷어가지고 우리 투쟁 나 이거 한 톨이라도 약 나가면은 나는 할복한다 뭐 이러면서 빨간띠 두르시고 막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회원들을 진정을 시켜놓고는 뒤에서는 뭔가 협의를 해줄 것처럼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이 흘러가는 흐름만 보면은 그러니까 상정이 불발돼서 당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황해서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정이 안 되는 거를 바란 사람이었으면은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안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상정이 안 돼서 당황하고. 하급히 22일 날 담화문을 발표를 한 거지. 회원들은 상정이 불발돼서 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사회는
당황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흐름을 보면은 아니 왜 약사회가 약국 외의 장소, 그러니까 약국 외에 의약품 팔 장소를 왜 약사회가 모색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왜 무슨 약사회가 약점 해요? 잡힌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그리고 속 시원하게 설명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를 설명을 한 번도 회원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과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명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명박 깜빵 가 있잖아. 그래 그 무서운 사람 깜빵에 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그거를 회원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김대우 후보가 지금보다 표를 2배는 더 받을 수 있지. 그거를 납득시켜주면 저도 지금이라도 김대우 후보님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계속 그 뭔가 하여튼 이유가 있다고만 하지 그게 뭔지를 말 안 해주잖아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죠. 시도우 지부장님들한테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도우 지부장님들은 과연 누구의 대표인가?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수족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회원의 뜻을 반영해서 그것을 전달해야 될 입장이 아니신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반대가 시도지부장. 시도지부장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는 약사회 조직이 왜 이게 개혁이 안 되냐면은 원래 회원의 뜻을 받들어서 회원들의 그 열망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예요. 위에서 밑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열정했으니까 너희 좀 따라야 된다. 이런 거가 거죠. 예전에는 그게 통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편의점 상비약에 대해서도 지금도 별로 피해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그 지역 그 분해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편의점 상비약으로 얻는 그 피해를 돈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편의점에 의약품이 팔림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나 약국가에 끊임없이 환자들은 약국에 와서 약을 그냥 공산품처럼 소비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편의점에 있는 약을 약국에 와서 찾으시면서 왜 약국에는 없냐는 식으로 하시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게 한약사 문제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약사가 일반약품 팔았을 때도 이게 그때 판매한 게 뭐였냐면은 그때 판피린이었나? 판피린 같은 거였어요. 판피린하고 그러니까 편의점에도 있는 약이었어요. 그거하고 물약 소화제였는데 근데 검사가 그런 거예요. 그 부천지검 편의점에서 파는 약인데 지검에서 검사가 아니 이거는 다 뭐 일반 약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야 편의점에서 알바생도 파는 약인데 이걸 한약사가 파는 게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약사들이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한약사가 일반 약품 판매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 그때 한약사 불기소 사건 때도 두 번째로 크게 빡쳤거든요. 편의점 상비약 이런 식으로 여파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여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에 뭐 돈이 얼마가 손해고 이런 걸로 환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 그 두 분 후보님이 뭐 확대를 저지한다고 하는데 이걸 무슨 수로 도대체 저지를 할 건지, 그러니까 대관 업무만으로 이거를 저지할 수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복지부가 이미 기조가 그렇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그 편의점에서 약을 사 먹어 버릇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이제 지금은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보면은 저희 약국에 그 판콜 A 같은 거 없다 그러면 그냥 편의점 가서 이래. 선생님네 약국은 거의 일반 약품 많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특히. 근데 확실히 지명 구매가 많이 늘었어요. 지명 구매가 확실히 많이 늘었고 약사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하고 그다음에 약사를 우습게 하는 태도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울분이 치솟죠. 아주. 저희 같이 일반 약 많이 하는 약국은 특히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 일단 제일 잘못했다고 보는 게 뭐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회원들이 잘 모르는 내막을 많이 알고 있고 뭔가 회원들한테는 다 밝힐 수 없는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도 대학 집행부에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그래.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뭔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표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건 도대체 그 어떤 논리로도 이거는
그 정당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향적 협의하고 나서 이거를 그 임시총회에서 이거 추후 승인 받을 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때 대의원 총수가 355명이에요. 근데 이날 출석한 대의원이 282명인데 282명 중에 위임장만 제출한 사람이 14명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일단 성원은 됐거든요. 근데 표결을 할 때쯤 되니까 그 30명이 어디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252명만 남았거든요. 이 252명 중에 찬성이 107명이고 반대가 141명이고 기권이 4명이에요. 자, 보면은 그러면은 표결 참가한 사람들이 252명이잖아요. 근데 이 정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적 대의원이 355명이니까 이 사람들의 과반이 지금 출석했잖아요. 282명, 그 위임장 14명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단 성원은 됐죠. 그래서 회의가 진행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대한약사의 유권 해석 사례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임장은 의사정족수에만 포함하고 그러니까 성원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지는 데만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표결을 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를 그 세는 그 정족수 있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성원된 거는 출석 282명으로 성원이 됐죠. 근데 표결 참가자는 252명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과반수가 넘어야지 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 유권 해석 사례집을 보면은 위임장은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252명 그 자리에 실제로 와 있었던 사람들, 위임장 말고 이 사람들 252명의 과반수가 몇 명이죠? 127명이죠. 127명 이상을 얻지 못했죠. 그렇죠? 찬성 107명이니까. 그러면은 전향적 협의를 승인해 주세요라는 안건은 가결이에요, 부결이에요? 부결이죠. 부결이죠, 당연히. 네. 근데 산수만 할 줄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그때 한석원 의장이 주장을 한 게 위임장만 제출하고 실제로 거기 나오지 않은 14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회의 도중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합쳤죠. 이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282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그 가결이 됐냐 부결이 됐냐를 따질 때. 그러면 282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과반수는 과반이니까 반이 넘는 숫자죠. 142명이죠. 네, 과반이. 근데 142명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게 142명이 못 됐잖아요. 왜냐하면 찬성이 107명이니까. 그럼 근데 부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했냐면 그때 의장이 반대가 142가 아니라고. 반대가 142표가 못 됐으니까 반대가 과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결이 아니다. 저기 가결도 이거는 부결도 아니다. 가결도 부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효다. 무효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이거를 그 통과된 걸로 처리를 했어요. 아니 왜? 이상하죠. 논리가 반대가 어떻게 봐도. 142가 안 되니까 통과. 반대가 142가 넘어야 되는데 142가 안 넘어서 141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가결. 그렇게 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어떤 의사인가 누가 기사에 말을 해놨더만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표결을 했다고. 자기네들은 일단 어떻게든 목적을 정해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니까 답정너야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갖다 껴다 맞춘 거죠. 아무리 표결 결과가 이렇게 되는 나왔어도. 거고 뭐 이거는 통과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네. 아니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조직이 어디에 있어요 요새. 이거 초등학생들 학급 선거도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고 치욕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모든 안건은 다 찬성이 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돼 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반대표가 얼마 이상이 되질 못했으니까 이거는 가결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안건은 없어요. 국회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죠. 국회는 당연히 없죠. 조기 축구에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뭐 그래 이러니까 됐어라고 어거지로 우기고 나서 그래서 국회에 가가지고서는 이의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편의점에 약 풀게 해주고
그러니까 매양로라는 소리를 사실은 듣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매양로라는 거는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슨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전두환 빨갱이요? 얘네들이 빨갱이라고 색깔론으로 프레임 씌우듯이 이런 거하고 달라요. 지금 보면은 엄연하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정당하게. 근데 이걸 마치 뭐 이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데 억울하게 색깔론 같은 걸 더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비판에 대해서 뭐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랬던 것이다라고 그 반론을 제기하시든지 논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 논쟁 과정에서 회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죠. 어느 사람의 말이 더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이 불리한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프레임 더 씌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생산적으로 발전하는데. 예. 그러니까 피치모다 사정이 있고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은 뭐 얘기를 하시면 회원들도 다 되죠. 이해를 하지 않을까요? 다들 근데 그 뭐 과정에서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예고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 콘티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김대호 후보님께서 그 2012년도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김구 집행부 이제 끝날 때 하신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인터뷰 중에서 질문이 있죠. 현 집행부 주요 인사로서 안전상비약, 약국의 판매 등 집행부 회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말보다 우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약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렸다. 기존 회무에 대해 회원들이 갖고 있는 무기력함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당시에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람들과 약사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두 생각 모두 약사와 약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방식이 달랐다고 본다. 하지만 전자의 입장을 너무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평가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편의점 약은 확대되고 더 피해는 커지고 있잖아요. 어떡할 저희가 거예요? 평가합니다 이제. 네, 그리고 저는 이 대답에서 좀 어폐가 있다고 시대의 말씀드리고 흐름을 싶은 게 따르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어떻게 지금 보면은 마치 전형적 표기가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동등한 어떤 양대산맥처럼 약사사회 안에 있는 두 가지 대등한 의견인 것처럼 기술을 하셨는데 그 회원들 중에 절대 다수가 일반형 편의점 판매에 반대했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정당하게 했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의견 차이, 관점 차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대답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김대엽 전 부회장님하고 그 김구 집행부가 내세우는 피치모다 사장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이건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 대답을 보면 그런 거네요. 뭐 너무 말꼬리 잡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전향적 협의를 해서 편의점약 그런 생각도 일부 있었을 수도 상비약을 내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앞선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지. 반대한 사람 아니 지금 이 말 안에 그런 뜻이 있잖아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복지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무슨 피해가 있었다는 건지. 그거를 좀 눈에 띄는 피해는 없잖아요. 물론 뭔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죠.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는 게 아닌가. 오죽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약점이 뭐 약사사의 전체의 약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집행부에서 의사결정했던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약점 아닌가 이런 김대엽 생각까지 하는 후보님 거죠. 쪽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편의점 상비약 문제가 절대로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아주 지극히 자본의 어떤 힘과 논리와 그 흐름을 따라간 거지. 그 자본의 흐름과 자본의 힘이 그게 만약에 시대의 흐름과 똑같은 의미라면은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그 행동을 미화하시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선도적인 어떤 뭐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건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지금 다 판명이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기들의 행동을 좀 미화하는 것 같아서 전 조금 이 말이 아니 뭐
나쁘게 말하면 비호하고 좋게 네. 말하면은 네. 변호하는 거죠. 시대 흐름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가 조금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런 생각에서 임대호 후보님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고 사실 그렇다고도 봐요. 만약에 회원들이 절대 다수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 당시에 집행부가 해산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의협 분업 동안에 그래서 집행부가 총사퇴했거든요. 예. 집행부가 그냥 우리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총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때 의협 집행부는.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는 뭐 말씀으로는 뭐 김구 회장도 뭐 이선우태니 뭐니 이렇게 말만 하고서는 예, 끝까지 결국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그게 무슨 이선우태예요. 예, 결국엔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면서. 그리고 여론 수렴하는 신용만 하고. 예,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뭐 이건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약 중에도 뭐 수기 기구를 둔다, 뭐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런 걸 내세우셔도 전혀 진실하게 와닿지 않는 거죠. 진실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죠. 비판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특히 그 당시에 편의점 판매 투자행위에 참가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건 전부 팩트예요. 이거는 대한약사의 뭐 의사록을 확인하셔도 알 수 있는 일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찾아보셔도 맞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특집편 녹화를 좀 마쳐보도록 하고요.